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판도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태풍의 눈, 결정적인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이건 그냥 또 하나의 규제 법안이 절대 아닙니다. 뭐랄까,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디지털 금융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설치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이 법안이 지금 통과 직전 어떤 마지막 관문에 서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할 새로운 규칙들은 뭔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분의 자산에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지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 그럼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CLIT 법안, 이거 진짜 통과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장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딱 하나의 쟁점만 남겨둔 채 막판 고도의 줄다리기 협상에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2026년 2월 15일에 법안 심의가 공식적으로 연기되면서 시장에서는 이거 사실상 폐기된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불과 2달 뒤인 3월 20일에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보상 조항에 대한 극적인 타협안이 나오면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4월 말 5월 초라는 날짜는요,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업계와 정치권이 이 시기를 목표로 법안을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거대한 법안 전체가 딱 하나, 하지만 너무나도 결정적인 논쟁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이자나 수익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코인에 이자 좀 주냐 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달러랑 연동되는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전통은행의 예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저축 계좌로 취급할 것이냐를 두고 벌이는 거대한 패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면 아주 날카롭게 선을 딱 긋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동적 수익은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행 예금처럼 그냥 계좌에 스테이블 코인을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를 받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규제 당국은 이걸 은행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는 거죠. 반면에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니까 결제나 송금에 쓰거나 디파이 플랫폼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처럼 네트워크에 진짜로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은 괜찮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전면에 나섭니다. 이들은 이 수동적 수익 금지 조항에 맞서서 그야말로 싸움의 선봉에 서 있어요. 왜냐? 바로 자신들의 핵심 수익 모델 중 하나인 USDC 예치 보상 서비스가 이 법안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인 거죠. 반대편에 있는 은행 로비의 입장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그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건 바로 자금 이탈이에요.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빼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온 이 전통적인 예금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1등 업체인 테더의 CEO는 이 싸움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사용자한테 이자 같은 거 안 줬으니까 코인베이스랑 은행이 싸우는 거에 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코인베이스가 말하는 업계 공동 대응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회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이미 업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스테이블 코인 전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요. 이 법안이 그리고 있는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운영 체제가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기둥이 바로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암호화폐를 없애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서 기존 금융 시스템 안으로 안전하게 통합시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은 기관 명확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사이에 계속되던 지루한 관할권 다툼을 끝내기 위해서 공동자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누가 뭘 규제할지 확실히 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개발자 보호. 이건 사용자의 돈을 직접 만지지 않는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억울하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는 자금 전송업자로 규제받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디파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인데요. 무작정 금지하는 대신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가 디파이 프로토콜의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 사이버 보안 표준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위험은 관리하되 혁신의 싹은 자르지 않겠다는 거죠. 네 번째 기둥은요, 이건 정말 혁명적입니다. 바로 은행통합. 은행이나 신용조합 같은 전통 금융기관이 고객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보관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나 스테이킹, 노드 운영, 중개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하는 걸 법으로 명시해서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자가수탁 권리입니다. 개인이 거래소 같은 중개인 없이 자신의 디지털 지갑의 자산을 직접 보관할 권리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호해서 누구도 개인의 자산을 함부로 동결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운영체제, 그래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은 모든 배를 똑같이 띄워주는 그런 만조가 아닙니다. 어떤 자산은 제도권의 축복을 받고 어떤 자산은 소외되는 거대한 자산 재분류 이벤트라고 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왜 가장 확실한 1등급 승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법안 초안에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치트키 같은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P의 기초자산이 되는 네트워크 토큰은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모두 현물 ETP 승인을 받았죠. 이 조항 하나만으로 두 자산은 이거 증권이냐 아니냐 하는 지긋지긋한 논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엄청난 법적 확실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음, 2등급 수혜자들을 보시죠. 먼저 솔라나는 앞서 설명드린 인프라 관련 규칙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은행들이 합법적으로 스테이킹이나 노드 운영 시장에 대규모로 들어오게 되면 이건 지분증명 방식의 네트워크인 솔라나 생태계에 기관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직접적인 고속도로가 열리는 셈이죠. 반면에 리플은 또 다른 조항의 혜택을 받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인데요. 이건 사실상 리플의 일반 대중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고 했던 과거 판결을 법으로 못 박아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처럼 당장 기관 투자자들이 달려들 그런 승자는 아니에요. CLRT 법안 아래에서 파이의 미래는 이 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그러니까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용성을 얼마나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제수단이든 신원 인증이든 웹3 앱을 위한 기반이든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입증해야만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이 표가 새로운 위계 질서를 한눈에 딱 보여줍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ETP 조항 덕분에 모든 면에서 최상위 등급을 차지하고요. 솔라나는 인프라 혜택, 리플은 법적 명확성이란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기는 공식은 더 이상 단순한 하이프나 커뮤니티 파워가 아니라 이 새롭고 구조화된 제도권 프레임워크에 얼마나 잘 들어맞느냐는 규제 적합성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클래리티 법안이 비트코인한테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비트코인 가격은 이 호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비트코인의 시장 내 근본적인 정체성 자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을 보면 이 변화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전쟁 우려와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덮쳤을 때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유가와 달러는 강세를 보였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이라는 별명에 무색하게 나스닥 기술주와 거의 똑같이 움직이면서 하락했습니다. 더 이상 시스템 붕괴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그냥 위험자산 중 하나로 취급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마이너스 30억 달러. 이게 2026년 1월 단 한 달 동안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순수하게 빠져나간 돈입니다.
이 엄청난 자금 이탈이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탈중앙화나 희소성 같은 고유의 이야기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한 자금 흐름과 연준의 금리 정책 같은 전통적인 거시경제 요인에 의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은 실패한 게 아니라 졸업한 겁니다. 과거의 반항적인 아웃사이더에서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규칙을 따르는 제도권의 디지털 거시자산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말은 강달러와 유동성 축소라는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 앞에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만의 국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미국이 자국의 방식으로 구현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을 이 슬라이드가 요약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무법지대 같았던 서부 개척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의 게임은 준법, 즉 KYC, AML 같은 규제를 지키면서 제도권 자본과 연결되고 동시에 실제 세상에서의 유용성을 증명하는 프로젝트들만의 경쟁이 될 겁니다. 게임의 규칙이 순수한 기술 경쟁에서 이제는 규제와 전략의 경쟁으로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차트의 등락에만 기뻐하고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자산이 과연 이 새롭고 엄격하며 규제된 현실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능력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